자, 그래서 오늘은 라온 패밀리 분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온 패밀리 유재혁이라고 합니다. 실명까지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공무원이신데? 저희 공무원이었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일단 그럼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좀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징역을 살고 있고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면서 네네. 창살 있는 감옥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도관이신 예. 거죠? 좀 특별한 공무원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수가 적다 보니까 저는 일단 경북 구미라는 그 촌동네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서울 살인 제가 16년도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한 6년 좀 지났네요. 그 직장 때문에 올라오신 건가요? 그렇죠. 좀 많이 촌 구석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니까 뭐 코도 한번 베일 뻔하고 그랬는데 재작년에 이제 좋은 인연이 네. 닿게 되어가지고 네. 라온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그런 시점이 저를 찾아와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온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그때 당시를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회사 상사님이 상가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진짜 상가가 아니고 이게 상가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었다가 그때 이제 회사 후배가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라온님 자기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고 자기 스승님인데 한번 만나봐라 상담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대출 이제 계약서를 쓰기 1시간 전에 이제 라온님한테 어떤 계약서를 이제 그 상가 이제 담보 대출하고 신용 대출 2개를 계약서 쓰기 1시간 전에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라온님이 전화를 친히 주셔가지고 그때 저같이 1시간 한 반 정도를 통화를 하면서 사면은 좀 위험하다. 진짜 상가집 될 수 있다. 라온님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상가 분양 받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해드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도 한 여름이었어요. 7월경이었나 8월경 정도? 그때 이제 무슨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뭐 999 절절하게 이렇게 문자 사연이 너무 길게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를 대충 보니까 상가를 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상가를 사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젊은 친구가 그런 포인트를 알고 사는 것일까. 그래서 빨리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신도시 상가 분양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신도시 상가 분양. 네네. 부동산 중에서 가장 그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 분석을 정말 면밀하게 자세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상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상가 쪽 이 부분에서 많은 초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잘못 투자해서 평생 묶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물어봤죠. 어느 지역에 어떤 상가를 얼마에 분양을 받는 것이냐. 아니 그냥 뭐 단순한 그냥 뭐 어느 지역에 신도시에 분양받고 잘 될 거라는 그냥 그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분석이나 통찰이 없이 그냥 신도시고 이제 소개를 받았다 잘 될 것이다라는 그냥 기대를만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는 상황.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빠르게 제가 서울 수도권의 모든 부동산을 그냥 엄청 초스피드 빛의 속도로 분석할 수 있는 좀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가 꼬마 빌딩 뭐 통 건물 원룸 뭐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모든 건물들을 최대한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가 그 얘기를 듣고 마침 또 수도권에 위치한 그 신도시 분양권을 상가 분양권이다 보니까 제가 바로 전화하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평수 대비 좀 비싸고요. 첫 번째 고 분양가에 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특히나 분양하고 있는 팀에서 보통 팔아먹을 때 월세를 엄청나게 높게 기대 수익률을 엄청 높게 잡거든요. 저는 그래서 빠르게 또 그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평수 대비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예상 월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높게 설정을 했지만 예상 임대료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분양팀에서는 뭐 200만 원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 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를 200만 원 그냥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더 올려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뭐 주변 아직
신도시다 보니까 막상 가보면 막 상가도 좀 비어 있고 공실도 많고 아직 공실도 형성이 많고. 덜 된.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자체가 뭐 150, 100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올려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요. 네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그래서 거기다가 영끌 풀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 정도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셨죠? 그때 상가 가격이 네. 4억 정도 됐어요. 4억이요? 예. 몇 평짜리 상가가 4억이었나요? 그때 뭐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 그걸 이제 담보 대출로 뭐 이렇게 한 3억인가 되고 뭐 신용 대출로 뭐 와. 나머지를 1억 넘게 할 수 있다. 1억 넘게요? 예.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용 대출도 그렇게 안 나오는 게 현실이었고요. 재작년이었으면 그래도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2배까지는 좀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잡아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받으려고 했던 곳이 KB 일부 금융인데 그렇죠. 불가능했을 근데도 텐데. 네. 5천도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좀 약간 그 거기서 직책이 좀 높으신 분이 네네. 계약서를 들고 오셨었는데 그분도 이제 착각하신 거죠. 아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자기 부하 직원이 이제 뭐 잘못 입력을 했다. 아 그렇죠. 시스템상에 네, 입력해서 청소 대출 한도가 자본심- 자동으로 나오기 네, 때문에. 자기는 2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중대한 그러니까요. 계약건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뭐 남의 핑계를 대면서 실수했다, 몰랐다, 뭐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네. 다른 부분이야 뭐 이렇게 좀 수정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수는 용납할 수 있어도 갑자기 뭐 한 몇 억이 된다고 했는데 5천도 안 나오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모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피해는 그 계약 당사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나이에 거기에 그러면은 이자 다 나가, 담보 대출에 신용 대출까지 풀 대출 받아, 또 어디 대출금이 또 모자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개인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사채까지 공무원 생활이 아예 망가지는 거예요. 또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도 완전히 네. 다. 예.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은 그럼 부동산에 학을 뛰면서 네네. 뭐 주택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렇죠. 관심을 두기가 힘들겠죠. 예, 부동산은 정말 완전히 그냥 벽을 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그림들이 딱 그려지니까 제가 대출을 받으러 또 그 상가를 계약하러 가겠다는 이 젊은 친구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때 얼굴도 보지 않은 사이인데요. 네. 제가 과감하게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또 구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라우님께서 어쨌든 그 상가의 지금 시세는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시는 것 같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상가의 가격을 분석할 때는 뭐 라우님만의 분석 비법 말고요. 이제 월세 받는 것이 총 투자 금액의 4에서 6% 이내고 이것을 환산했을 때 이제 투자금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4억 2천이라고 하셨으면은 그러면 1년에 한 2,1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들어와야 적정한 투자 금액이라고 상가의 시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월세가 한 달에 한 150, 160 정도. 1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임대는 잘 맞춰서 또 분양을 시키네요. 분양 대행사에서. 자기네들이 목표했던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목표했으면 그 네네. 목표 금액을 맞추면서 렌트 프리 기간을 한 몇 개월, 6개월 장기간 줄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150만 원, 160만 원의 월세로 계약을 하지만 이제 먼저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달 동안 렌트 프리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안 받는다 하면 네네네. 거의 뭐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이니까. 그러네요. 그걸 수분양자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신도시 상권은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네. 최초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런 모든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자나 그걸 분양받은 사람이나 그러면 세입자도 월세를 내기가 나중에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문제가 커지겠네요. 또 그러면 월세도 못 내.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뭐 3억 넘게 대출을 네네. 받았으면 이자만 해도 뭐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5% 잡으면 1년에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네요. 100만 원, 100 초반대 낸다고 하면요. 네네. 그럼 뭐 150만 원에 한 110만 원, 한 40만 원 남는 꼴이에요. 투자 대비 내 신용 레버리지 다 영끌한 것에 대비해서 월 실제 순이익이 굉장히 다시. 좀 처참하네요. 예, 그것도 월세를 제대로 받았을 경우. 그렇죠. 예, 그리고 150만 원 설령 받는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정말 초창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계속 또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 이후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신도시 상권에 가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최초에 높게 설정했던 그 150만 원도 한 몇 달 초반에는 자기 돈으로 아마 메꿀 거예요. 세입자들도. 네네네. 근데 이제 한 반년 지나
가다 보면은 네네. 그 150만 원도 수익이 너무나 월세 내는 게 빡빡해져서 그건 납부하지 못하고 요즘에 그래서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그걸 뭐 문제 삼을 수가 없나요? 문제 삼을 임대인 수 입장에서? 없는 뭐 그런 뭐 이상한 제도를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뭐 임대인 쪽은 이건 뭐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디로 네. 갈 수 없는 이걸 팔고 싶어도 월세도 안 나오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 판국에 그냥 뭐 1년 내놔도 팔리지 않고 그냥 경기가 좋아지는 내가 산 그 지역의 상권이 좋아질 때까지 1년이고 5년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곳이 송도에도 많고요. 위례 신도시도 많고요. 아, 텅텅 비어 있어요. 아, 근데 주택 아파트 단지들은 굉장히 매매가가 폭등을 했죠. 그에 반해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여기는 되게 뜨는 지역이고 뜨는 상권이다 했지만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상가는 별도로 완전히 취급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 시장이 좋다고 하는 그런 지역의 상가를 덜컥